자네, 나 좀 부축해주게. 아유, 네. 아프신 거예요? 나 좀 병원에 데려가줘. 이 앞에 대학병원으로 가면 돼. 아무래도 허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가세. 어쩌죠? 제가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요. 정 급하시면 119를 부를까요? 자네, 장모가 아프다는데 그게 할 말인가? 어디서 막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을 수가 있나? 인정이요? 말 나온 김에 막말 좀 해볼까요? 집 한 돈 좀 보태줬다고 언제까지 유세 부리실 건데요? 이제 재산도 없으면서 무슨 갑질이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마을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푸른 바다와 소박한 집들이 어우러진 곳으로 한난숙 여사의 어린 시절은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 따뜻하게 물들어갔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깝게 지냈고 어촌 특유의 공동체 정신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어부들이 이른 시간부터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해질 무렵이면 한난숙 여사는 그들이 돌아오는 항구로 나가 반짝이는 물고기를 구경하곤 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자주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성을 쌓고 파도가 밀려오면 발을 담그며 깔깔대던 기억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던 한난숙 여사는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한난숙 여사의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시간들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가 직접 지은 밥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가족들은 작은 상을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항상 자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어머니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한난숙 여사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만큼은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꽃피웠고 그 추억들은 이후 그녀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마음의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후 그녀의 고향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진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한난숙 여사에게 그 남자는 신뢰와 든든함의 상징이었으며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의 마음이 끌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마치 바닷가의 잔잔한 물결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한난숙 여사를 배려하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마을 일도 도맡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매일 바다시를 하면서도 늘 집안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이듬해 그녀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딸아이는 어렸을 때 들판을 뛰어놀고 마을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개구쟁이였습니다. 놀다가 자꾸 넘어져서 다쳐오는 딸의 얼굴만 보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웃음이 날 정도로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 점은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미숙아로 태어난 사건은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습니다. 딸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작고 여린 몸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몸이 약하고 자주 병치레를 하던 딸은 한난숙 여사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딸이 열이 나거나 작은 감기에도 쉽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딸을 돌봤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에도 잠에서 깨어 딸의 이마를 짚어보곤 했습니다. 특히나 딸이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했던 여러 차례의 경험은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딸의 상태를 진지하게 설명할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아픈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무력함과 동시에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딸이 몸이 약한 탓에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딸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곁에서 끊임없이 보살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딸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딸이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한난숙 여사는 딸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염려하며 교사들과 자주 소통하고 딸의 건강 상태를 늘 확인했습니다. 딸이 조금씩 자라면서 체력이 나아지긴 했지만 딸에 대한 걱정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아프지 않기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어쩌면 한난숙 여사가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힘들게 자라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딸이 아프고 약했기에 그녀는 더욱 애착을 가지고 딸의 곁을 지켰고 딸의 웃음과 건강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한난숙 여사에게 딸은 단순히 자식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딸은 자신의 일부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아기를 키우며 씨름하는 동안 남편은 마을에서 오랜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업을 기반으로 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성실함과 신뢰를 쌓아가며 점차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남편과 그의 친구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점차 사업의 규모도 커져갔습니다. 어촌 마을의 특성상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팔고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은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이들이 운영한 사업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잘 풀리자 사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한난숙 여사 역시 남편을 지지하며 그의 곁에서 가정을 돌보는데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커지면서 그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남편의 성공 덕분에 그들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고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가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돈이 생겨도 그녀와 남편의 생활은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은 모아 조금씩 땅을 사고 집도 샀습니다. 남편은 살면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 항상 여유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한난숙 여사도 그러한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으리으리한 집 같은 것은 필요 없었기에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예전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아이의 학교 문제 때문에 너무 시골에 있기는 어려워져 그들은 근처 신도시로 이사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새로운 집에 적응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하루하루는 느리게 가지만 1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고
딸아이는 어른처럼 덩치가 커져 있었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 한난숙 여사가 예뻐하고 자랑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공주 대접에 익숙해진 탓인지 사교성이 부족해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으며 딸은 남들과 맞추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등생이었지만 성적은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떨어져 평범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것저것 시켜놓은 덕에 학교 수업을 게을리해도 따라갔지만 중학교 3학년 이후로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니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처음 본 반 편성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 한난숙 여사는 크게 상심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고등학교 성적에 일희일비하며 전전긍긍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뇌경색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보통은 두통 등 전조 증상이 있다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등이 당긴다고 했던 것이 전부였고 아침에는 119에 실려 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디찬 손을 붙잡고 망연자실하게 병원에서 서 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형은이는 어떻게 살라고, 여보? 그렇게 한난숙 여사님과 딸은 남편과 아빠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 딸이 많이 컸기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난숙 여사는 어쩔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라 받아들이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20살이 되어 본인이 원하던 외국어 전공을 택해 외국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통번역학과에 가고 싶다는 딸에게 그녀는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딸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 돈으로 용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하더니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약간의 봉사 개념도 가지고 베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님은 자라면서 공주처럼 깍쟁이로만 보였던 딸이 어쩐 일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나 싶어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같이 식사하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식당을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와이셔츠와 검정 바지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상당한 미남이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얼굴이었지만 다만 치켜 올라간 눈매 때문에 조금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매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매몰찬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싹싹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딸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껄끄럽고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들었으나 큰 이유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어 억지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교육 봉사를 하며 만났다고 했습니다. 딸이 수업을 하면서 봉사 겸 수업을 진행하는 이 청년과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외국어를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일 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쌀쌀맞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인상과는 다르게 청년이 굉장히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청년과 딸의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가 절로 나올 정도로 보기 좋았습니다. 선남선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끔 한난숙 여사와 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청년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판잣집에서 살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해 대학까지 겨우 진학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다 쓰러져 가는 판잣집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예전에 힘들어서 가출하신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매일 밥을 먹을 때 술을 곁들이는 것이 일상이었고, 한난숙 여사는 좋게 말해서 반줄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로 보였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에게 결혼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시댁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사람만 좋으면 되지 않겠냐며 청년이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극복해 왔다고 말하며 그와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이니 잘 결정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청년과 함께 다시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많이 놀랐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구체적인 사정과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한난숙 여사는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한난숙 여사도 돈 자랑을 하거나 넓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선호하지 않아서 재산 대부분이 땅과 건물, 그리고 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조차도 한난숙 여사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난숙 여사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돈은 있는 티를 내면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도 32평 아파트 하나만 자신 소유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딸은 한난숙 여사가 남편이 죽은 후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그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집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과 청년이 결혼을 한다니 이제 재산을 공개하고 한 몫을 떼어줄지 아니면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며 결정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고민하자 친구가 잘 본다는 용한 점쟁이가 있다며 그녀를 데리고 점집에 갔습니다. 무당 옷을 입은 점쟁이는 쌀알을 뿌리며 그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지. 그거 말하지 마. 안 좋아.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 입을 무겁게 하는 게 좋아. 한난숙 여사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점쟁이의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딸이 그 청년과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점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말려도 안 돼. 그저 지켜봐. 그리고 딸에게는 더 좋은 남자가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고 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점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딸에게 몇 천만 원 정도의 돈을 보태줄 수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딸은 훈수비를 대줘서 고맙다며 엄마가 이 집 말고도 현금이 그렇게 많아? 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사위의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자신이 모은 돈 1,000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난숙 여사는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1억을 주며 이걸로 전세라도 얻으렴.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에게 월세부터 시작하라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난숙 여사는 너무 없이 결혼하는 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딸과 사위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열심히 사는 듯 보였습니다. 딸은 번역 일을 하며 프리랜서로 일했고
사위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심리 검사를 통해 학생의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딸을 마치 공주처럼 위하는 모습을 보며 한난숙 여사의 마음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1년여의 신혼생활을 지켜본 결과 사위는 언제나 딸을 배려하는 세심한 남편이었습니다. 운전할 때는 딸의 차 문을 열어주고 식당에서는 수저를 먼저 놓아주며 항상 문을 잡아주는 등 딸을 마치 공주처럼 챙겼습니다. 그래서 한난숙 여사는 인상은 조금 매섭고 쌀쌀맞아 보였지만 사실은 진국인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만 말이죠. 사위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고 직급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사위가 말하길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의 심리 검사 결과를 통해 진로를 정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을수록 사위는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고 회사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이런 작은 회사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사위는 이렇게 말하며 딸에게 어디 대출할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딸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무슨 소리야. 라고 했지만 사위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돈을 마련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에게 전세부터 해결하고 집부터 사야지. 왜 꼭 지금 사업을 해야 하냐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말리는 순간 평소 딸을 공주처럼 아껴주던 사위가 돌변의 소리를 지르고 컵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딸은 그 이야기를 하며 사업 얘기만 나오면 너무 예민해져서 힘들어. 라고 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재산이 있다는 말을 안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재산을 알았으면 분명히 눈독을 들였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결혼 2년 차쯤 딸이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할 때쯤 사위는 사방에서 돈을 끌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하던 교육 컨설팅을 더 본격적으로 서비스화하고 어플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여전히 전세로 살며 사업이 망하면 메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사업을 시작한다니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아기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 말에 화를 내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하는 거랑 임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경은아,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사업에 저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아. 아직 나이도 많지 않으니 천천히 아기를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 딸은 그럼 사업이 망하면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고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딸과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사위의 사업에 신경을 끄고 한난숙 여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빌딩과 다른 재산을 조용히 관리하며 지냈습니다. 딸과 사위는 한난숙 여사가 운영하는 가게 월세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한난숙 여사는 딸에게 재산을 조금씩 증여하려고 했으나 사위가 덜컥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사업 초기에는 성공을 자신하며 굉장히 으쓱해했습니다. 강남까지 소문이 났어요. 컨설팅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는 일이 바쁘다며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딸은 혼자 난임 시술을 받으며 임신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고 한난숙 여사는 혼자 있는 딸이 안쓰러워 밖에 나가 배우러 다니거나 회사에 다녀보는 건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의 인생을 좀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며 발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외향적인 성격의 사위는 밖에서 사업을 하며 딸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인데 벌써부터 딸을 외롭게 만드는 남자라면
미래가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딸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니 사위도 집에 조금 일찍 들어오고 딸을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난숙 여사도 아기가 생기면 이혼은 더 힘들겠지만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사위가 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며 기대를 했습니다. 또한 그녀 역시 손주를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딸은 임신 기간 내내 입덧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으로 좀 와줘요. 무슨 일이야? 늦은 밤 딸의 전화를 받은 한난숙 여사는 놀라서 허겁지겁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요즘 건물 관리 일로 바빠 딸과 만나지 못한 지 2주가 지나 있었는데 오랜만에 본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깜짝 놀라 딸을 데리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입덧이 너무 심해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토하다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몸이 상했다며 며칠 입원하며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위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내 딸이 이렇게 입덧이 심한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며칠 입원해야 한다니까 당장 오게. 화가 난 한난숙 여사는 사위에게 소리쳤습니다. 사위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진동했고 와이셔츠에는 여자 립스틱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혀를 찼습니다. 사위는 사업을 핑계로 여자 있는 술집을 기웃거리며 집에 있는 아내는 나 몰라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을 당분간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꼴이 이게 뭔가?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냔 말이야? 됐으니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얘는 내가 데려갈 거니 그리 알게나. 며칠 입원한 후 한난숙 여사는 딸을 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만약 아기가 없었다면 이혼하라고 했겠지만 이미 아기가 생긴 상황에서 이혼을 권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의 팔자가 이렇게 한 번 꼬였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은 고생스러운 입덧을 마치고 임신 기간 동안 친정에 의지하며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태어난 손자는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조금 작게 태어난 손자는 예민한 데가 있어서 딸이 젖이 많이 돌지 않자 분유를 먹였는데 분유를 혀로 밀어내기 일쑤였습니다. 툭하면 토하고 잠도 잘 자지 않으려고 해서 딸의 허리는 안아서 재우느라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서도 입이 짧아 조금만 먹으려 하고 때를 쓰며 동네가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의 육아를 덜어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기 아빠인 사위는 육아에 전혀 손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딸은 함께 봉사할 때 사위가 요리도 잘하고 이불 빨래도 잘하는 가정적인 모습에 반했다고 했었는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가서는 후한 인물인 듯하지만 가족에게는 야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그런 사위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딸은 사위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고 묻자 딸은 생활비는 회사 다닐 때와 똑같이 주고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위는 입시 컨설팅을 하며 논술이나 자소서, 생기부 관리를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자소서를 비슷하게 써줘서 자소서 대필 사실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위의 컨설팅 회사는 어려워졌고 자소서가
몇 년 안에 폐지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위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다니며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잘 될 거예요. 라고 했지만 결국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위는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등 걱정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에게 배달이나 대리운전 말고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사업체를 접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말렸지만 사위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나 보라고. 사위는 딸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딸은 아기를 키우면서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번역 일을 했습니다. 아기가 자는 밤에 몸이 아픈 상태로 번역 일을 하며 고생하는 딸을 보니 한난숙 여사는 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을 주고 아기 돌보는 아주머니를 구해 딸이 좀 더 편하게 살게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마음 한편에서 여전히 사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위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켜본 사위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호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만약 돈이 생기면 비싼 차를 사고 사치를 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난숙 여사는 그저 딸이 힘들다고 하면 아기를 돌봐주며 딸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와중 드디어 사위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사위의 사업체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와서 갑자기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딘지 심각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왔어요.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저희와 함께 이거 드세요. 사위도 함께 와서는 어디서 사온 족발을 주섬주섬 식탁에 내려놓고 소주를 꺼냈습니다. 사위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딸은 그런 사위를 말리지 못하고 그저 아기를 안고 한난숙 여사와 사위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 사위는 말없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소주 한 잔을 빈속에 들이켰습니다. 아이고, 빈속에 술을 마시면 속 다 버려. 족발 먹으면서 일단 배 좀 채우고 천천히 이야기해. 기다릴 테니. 사위는 족발을 몇 점 먹고 소주를 마시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답답했지만 아마 사업 관련 이야기일 것이라 여기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사위는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너무너무 사업이 어려워요. 이대로라면 초기 투자금의 2배가 넘는 빚만 남고 회사를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회사 그만둔 지도 올해라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여기저기 빚이 쌓여가서 정말 미치겠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시는 이 32평 집이 자가라고 들었는데 제가 곧 회복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장모님, 재산이 이 집 하나뿐인 건 알지만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 집은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위는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이 이미 대출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일단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딸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하자고 했을까? 한난숙 여사는 그날 밤 길고 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다른 재산의 존재를 밝히고 그냥 제대로 해보라고 도와줄까 하는 생각과 언젠가 점쟁이가 말했던 대로 최대한 오래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위와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집 한 채는 넘겨주자 싶었지만
어쩐지 사위의 행동들이 걸려서 사위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런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난숙 여사는 재산을 밝히지 않고 이 집을 팔아서 당장 급한 불을 끄라고 하며 집이 팔리면 딸내가 살고 있는 32평 아파트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위가 따로 월세집이라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한난숙 여사는 손주라도 매일 보는 낙으로 살겠다며 딸과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집을 팔고 돈을 받기 위해 한난숙 여사를 집에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난숙 여사와 사위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딸내가 결혼한 지 거의 5년 만에 합가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단을 내린 후 사위가 와서 고개를 조아리며 큰절을 했습니다. 사위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사위를 다독이며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가 환경이 힘들어서 그랬을 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아서 계속 의심했던 것뿐일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만약 사위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면 고생할 사람이 뻔하니 한난숙 여사는 사위를 좋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사위와 딸은 한동안 한난숙 여사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과 사위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모습에 고마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위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딸은 삼시세끼 한난숙 여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사위 역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인사를 자주 하자 한난숙 여사는 이제 그만 인사해도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딸과 사위는 한난숙 여사에게 집에서 제일 큰 방인 안방을 내주었고 손주에게도 한난숙 여사가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행히 사위의 사업은 큰 고비를 넘긴 뒤에야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내와 함께 사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난숙 여사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고 구급차가 갑자기 지나가는 바람에 버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뒷차가 버스가 멈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버렸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버스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후 허리가 조금만 무리해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쑤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아무리 물리치료를 받아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MRI 촬영을 권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의사가 재차 권하는 바람에 수긍하고 촬영을 받았습니다. 촬영 후 의사는 척추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어 다리 저림과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허리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저 임시방편일 뿐이라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거나 걸레를 짜는 동작, 좌식 생활을 피하고 입식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으니 최대한 서 있거나 걷고 허리가 아플 때는 누워서 쉬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좌식 화장대를 서양식으로 바꾸고 조금이라도 허리가 아프면 집에서 누워 쉬었습니다. 사위와 딸도 한난숙 여사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딸네 집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허리가 좋지 않았고 한난숙 여사는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며
주로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한난숙 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 아기를 좀 봐줘요. 큰 회사에 면접 기회가 생겼는데 만약 취직이 되면 월급 받아서 아기 돌봐주는 사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난숙 여사는 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와 허리가 아프지만 딸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이 혼자 아기를 돌보느라 지쳐 보였기 때문에 한난숙 여사는 딸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딸이 아기를 다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한난숙 여사는 딸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면접을 보러 간 날, 한난숙 여사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높은 소파에서 훌쩍 뛰어내려 요를 깔고 TV를 보고 있던 한난숙 여사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손주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렸지만 그 순간 한난숙 여사의 허리가 다시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한난숙 여사의 허리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무리 침을 맞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나아지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 전체가 저리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최대한 서 있거나 누워 있으려고 했지만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도 조심조심 한 발짝씩 옮겨야 했습니다. 용변을 보려고 할 때조차도 내 발로 걸어가는 신세가 되어 너무 슬펐습니다. 몸이 이렇게 망가지자 한난숙 여사는 직접 하던 건물 관리 일을 관리인에게 맡기고 가게도 권리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지냈고 딸은 자신이 아기를 맡긴 탓에 엄마가 이렇게 다쳤다고 자책했습니다. 딸은 면접에 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써서 아기를 돌보면 되잖니. 너도 이제 나가서 일해야지. 한난숙 여사가 말했지만 딸은 아직 아기가 너무 어리고 엄마한테 아기를 계속 봐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마음이 안 내켜요. 라고 하며 결국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누워 지내던 어느 날 딸이 한난숙 여사가 좋아하는 단팥죽을 만들어 한 그릇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신랑 모르게 빚이 있어. 응. 네가 무슨 빚이 있어? 엄마, 나 빚이 3천만 원 정도 돼요. 나 이거 어떻게 갚지? 뭐 하다가 그게 생긴 거야?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줘. 그 돈으로 아껴 쓰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카드값이 모자라다 보니까 빌리고 또 빌리게 돼서 5년간 이렇게 빚이 쌓였어요. 엄마, 나도 가끔은 미용실에 가고 싶고 계절 바뀔 때 옷 한 벌쯤은 사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커피 한 잔 사러 나가기도 힘들고 내 신세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한난숙 여사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딸은 단팥죽을 먹으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혼자 아기를 계속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밖에서 일한다고 하고 술자리가 잦으니 원망스럽고 옷이라도 한 벌씩 사고 아기 용품도 좋은 걸 사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에서 50만 원은 항상 더 쓰게 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편이 너무 적게 주는 거라던데 그 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사치를 한다고만 해요. 돈을 얼마를 주든지 절약하는 게 여자의 본분이라면서요. 딸은 결혼 후 계속 불행하고 힘들었다며 사람들 앞에서는 애처가인 척 행세하면서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의 이야기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얼마를 준 건데? 돈이 부족한 달은 100만 원, 조금 여유 있는 달은 120만 원을 줬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줬어요. 한난숙 여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저 돈으로 아기 용품을 사고 새 식구의 식비와 보험료 등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가 최근 차를 바꿨다고 하더니 그런 돈을 펑펑 쓰면서 딸에게는 그 정도의 생활비만 주고 있었다니. 그제야 딸이 왜 그렇게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만 재산의 존재를 알리고 사위와 상관없이 딸에게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증여, 절차를 의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울고 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한난숙 여사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조금만 참는 것도 필요하단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참아야 할 일이 많아. 그런 것도 지혜야. 하지만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한난숙 여사는 딸의 빚을 해결해 주겠다고 다짐하며 딸에게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몇 천만 원의 빚 때문에 혼자 소갈이했던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남편 눈치를 보며 돈이 부족해 빚을 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다행히 손주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딸은 조금씩 여유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유치원에 손주를 데려다 주러 간 사이 사위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 자네, 나 좀. 한난숙 여사는 비틀거리며 사위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위는 식탁에서 물을 마시며 여유롭게 있었습니다. 자네, 나 좀 부축해주게. 아유, 네. 아프신 거예요? 사위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한난숙 여사의 팔을 잡고 침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침실로 가는 도중 한난숙 여사는 통증이 더 심해져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좀 병원에 데려가줘. 이 앞에 대학병원으로 가면 돼. 아무래도 허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가세. 그러나 사위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쩌죠? 제가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요. 정 급하시면 119를 부를까요? 자네, 장모가 아프다는데 그게 할 말인가? 어디서 막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을 수가 있나? 한난숙 여사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생활비 이야기를 들은 후로 사위가 꼴 보기 싫었는데 이 싸가지 없는 행동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정이요? 말 나온 김에 막말 좀 해볼까요? 집 한 돈 좀 보태줬다고 언제까지 유세 부리실 건데요? 이제 재산도 없으면서 무슨 갑질이야? 사위는 급기야 반말을 섞어가며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그제서야 사위의 본색을 본 듯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과 딸이 잘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니 딸에게 조금 참는 것도 지혜라며 위로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한난숙 여사는 결국 119를 타고 병원에 가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한난숙 여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딸이 이렇게 살게 둘 수 없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저런 놈과 함께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위와 딸을 이혼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재산 증여와 함께 이혼 절차에 대해 상의하고 딸에게 증거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딸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한난숙 여사의 말을 듣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한난숙 여사는 호텔 식사권이 생겼다고 사위와 딸 그리고 손주를 불렀습니다. 사위는 호텔에서 식사를 한다는 말에 신이 나서 한껏 빼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무슨 제비처럼 등장했습니다. 딸은 칭얼대는 손주를 안고 힘들게 들어왔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이 모습을 보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내 일행을 자리에 앉히고는 말했습니다. 우와, 장모님 이런 곳 예약도 하실 줄 아세요? 요새 맛집을 잘 아시는군요. 동네에 친한 아주머니라도 생기셨어요? 참, 허리는 괜찮으세요? 한난숙 여사는 사위의 말에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괜찮네. 그런데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그리고 한난숙 여사는 손짓으로 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 들어오게나.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여사님 일을 담당하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사위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딸 역시 아기를 달래다가 놀란 표정으로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사님의 재산 증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사님은 현재 100억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며 상가와 밀집한 사거리의 빌딩 한 채, 토지, 그리고 아파트 세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원룸 건물 하나도 소유 중이십니다. 총합으로 보면 여사님의 재산은 몇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마, 딸은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래 여사님은 사위분이 따님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 사거리 빌딩을 사위분께 증여할 의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로 여사님은 이 결혼을 종료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난숙 여사는 사위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들었지? 김 변호사 말대로 나는 이 재산을 모두 내 딸에게만 물려줄 거야. 그리고 자네와 내 딸은 오늘부로 이혼을 진행하게 될 거네. 사위는 크게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장모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재산이 있으셨는데 왜 숨기신 거예요? 한난숙 여사는 더 이상 사위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이 파렴치한 놈아! 요즘 세상에 육아를 여자한테 다 떠넘기고 집안일도 하나 안 하고 생활비는 적게 주면서 그따위로 갑질을 해? 내 딸이 내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대학까지 보내고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자네는 오늘부로 아웃이야.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게. 조정으로 합의해야 위자료라도 건질 수 있을 줄 알아. 나가! 한난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사위를 쫓아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은아,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기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너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줘야지. 저놈하고는 헤어져라. 이제 내가 재산 증여해 줄 테니 누리며 살아. 엄마가 아무리 봐도 저놈과 사는 것보단 이혼하는 게 100배, 1000배는 나아. 엄마 말 알겠니? 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딸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손주를 안고 한난숙 여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침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홀가분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처음에는 조정을 통해 이혼을 원했지만 사위가 계속 말을 바꾸는 탓에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 역시 사위와 살면서 겪었던 마음고생이 너무 컸던 탓인지 소송 과정에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한난숙 여사는 딸을 다시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난숙 여사는 딸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좀 더 강하게 반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고 예쁜 아기를 얻었으니 괜찮다고 말하며 오히려 한난숙 여사를 위로했습니다. 지금 한난숙 여사는 딸과 함께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향초 만들기 공방 겸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딸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한난숙 여사와 함께 향초를 만들며 가게 인테리어를 꾸미며 매일 웃고 있었습니다. 사위와 함께 살 때의 어둡던 표정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난숙 여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체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지금 딸과 손주와 함께 즐겁게 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자신이 죽으면 딸과 손주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긴 했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난숙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장모님을 이용해 먹은 사위에게 복수를 제대로 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